안녕하세요.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성철 초대석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수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셨죠? 네, 기다렸어요.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지났어요, 벌써. 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후딱 갔어요, 일주일. 예, 후딱 가는데 국회가 많이 시끄러웠어요. 네. 예, 크게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인사청문회하고 그 대정부 질문인데, 대정부 질문부터 좀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단연 뭐 화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죠. 그렇죠.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온 건지 호통을 치러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호통치러 나왔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장관 처음 봤습니다. 예, 어록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두 마디 딱. 싸우자는 겁니까? 라고 한 것 같기도 예, 하고, 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그다음에 했고. 또 저한테 시비 거시는 시비 거예요. 거는 겁니까? 장관한테 시비 거시러 네. 나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손석희 앵커랑 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네네. 그때 후보 때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또 자괴감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개 장관. 한동훈 검사장이 아주 그냥 멋있는 호를 지어줬습니다. 아, 호가 됐어요? 네, 일개 추미애. 아주 지금 SNS상에서 난립니다. 아, 추미애 법무장관의 호가 이제 일개예요? 네. 나는 이개인 줄 알았는데. 어때, 왜 이게요? 국토부 장관 겸임을 해서 겸직을 해가지고 왜 이개 장관한테 일개 장관이냐 그런다는데. 그렇죠. 참, 근데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참 법무부 장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수사권지 그렇게 했어? 막 하면은 추미애 장관 기분 어땠을까요? 그러게요. 예.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괴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아, 밑에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듭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첫 번째 사과하셨을 때 그랬을 거예요. 정반대 진영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니까 참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박근혜 네. 전 대통령처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부결은 된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부결됐습니다. 예, 표가 보니까 찬성이 109, 반대가 179입니다. 119. 원래 이 탄핵소추안 발의한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103명하고 그렇죠. 국민의당 3명하고 그렇죠. 무소속 4명하고 합쳐서 110명. 네. 누룽지 긁듯이 빡빡 긁어가지고 110명 모여서 탄핵소추안을 냈는데 네. 3명이 참 표결에 참여 네. 안 했잖아요. 야권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이 이제 참여를 안 해가지고. 예, 뭐 하태경, 윤상현 뭐 이런 분들. 네. 그래서 3명이 빠지면 전원 다 참석을 했으니까 그럼 110명에서 3명 빠지니까 107표가 찬성표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찬성이 109표가 나왔어? 최소한 2표가 이탈됐습니다. 어디서? 여권에서 이탈됐겠죠. 뭐. 그리고 또 무효표가 있지 않습니까? 4표. 무효표 4표가 있어가지고. 그 표도 이 뭐 야권에서 나온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6표가 이탈이 됐다라고 최대. 분석하는 게 최대. 그러니까 최소 2표에서 최대 6표가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에이, 정의당에서 다 6표, 반란표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 소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반대표 나왔던 179표 네. 묘하기는 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이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179니까 네. 딱 179 나오잖아요. 딱 그 숫자가 그렇게 맞아떨어지니까 그렇죠.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또 무소속 의원이 한 분 계시니까 다른 무소속 의원, 여권 성향의 그런 분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균열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 저는요, 그냥 야당이 뭐 다음번 회기 때는 해임 건의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기 때는 또 탄핵소추안 내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이 위법적이고 그 다음에 본인도 지금 국회의원 했었는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 때 나와서 하는 모습 보세요. 국회의원들 저렇게 무시하는 모습,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 보니까 이건 해임 건의안 또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그 태도와 자세를 딱 한 단어로 표시하면은 뭐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오만, 교만. 오만 교만. 딴 거 생각나세요? 가소로움? 아, 이 정도? 가소로움. 그 웃는 모습 보셨죠? 막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라고 딱 의사국장이 발표를 하니까 마스크도 벗더라고요. 네. 그리고선 싹 웃대.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였을까? 아휴, 니들이 백날 해봐라. 걔 통과되나. 아이고,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쫄 줄 아냐? 안 쫀다, 나는. 그런 뜻이죠. 그 웃음은 가소로운 웃음이죠. 그렇죠. 가소롭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177석의 여당의 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오만하고 그 이 가소로운 표정으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리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뭐 네.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지 수사도 말라는 하지 거 아니에요? 마라. 예. 기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요.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 그냥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추미애 장관하고 이성용 지검장이 자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고 본인이 각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대요.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한 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예.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원복이다. 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그냥 저건 조용히 그냥 한마디씩 하는데 하나하나 어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주 일개 정말, 장관 네. 아까 얘기한 거 그거 하고 네. 또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가 일개 공무원이지. 그렇죠. 근데 또 참 한마디 또 했대.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검사 같아요. 타고나길 그냥. 이명박도 잡아놓고 박근혜도 잡아놓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핵심들을 많이 잡아놓고 또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 또 핵심적인 일을 했던 분들도 이렇게 잡아 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했더만. 네. 그러니까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쪽에서 이 문제를 고민했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겨달라. 역사의 기록이라도. 그러면은 나 그냥 담담하게 감옥 가서 이걸 견뎌내겠다. 한동훈 검사장 또 이거 팬클럽 생겨가지고 대통령 내보내자고 하겠네요 또. 아니 그 사실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동을 걸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데 그 당사자가 나 감옥 갈게. 근데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이 상황을. 딱 이렇게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 성품상 그래 어쭈 좋아 너 감옥 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계속 수사하고 기소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한동훈 검사장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 27일 청문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네. 기본적으로 학력 위조가 상당히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할 때 5대 이 사유는 절대 임명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그 중에 하나가 허위 학력이거든. 맞아요. 그죠? 음주운전도 있고. 음주운전. 허위 학력자는 고위 공직자 임명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태경 의원 잘하대. 그러니까요.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아니 당신 말이야 조국에 대해서 증언을 정확히 한 동양대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엔 40년 거를 막 추적을 해가지고 동양대 해직을 시키지 않았냐, 해임을 시키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65년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잣대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유은혜 장관이 청문회 보고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지원 의원 건을 가지고선 대직무 질문을 했으면 그 대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작을 동양대 최성해 총장 뭐 해임하셨대요. 교육부 권한으로 40년 전 자료를 다 추적을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딱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이 예 40년 것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성해 총장 허위 학력을 찾아내서 해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그럼 박지원 의원 단국대 편입 자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이잖아. 버벅대면서. 네. 그게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군요. 그랬더니 딱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직접 단국대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러잖아. 네, 갔대요. 예. 이게 어떤 겁니까? 단국대 뭐 편입하고 조선대, 뭐 광주교대 이 세 가지가 지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광주교대를 안 다닌 거예요? 조선대를 안 다닌 거예요? 조선대를 안 다닌 거예요? 예. 광주교대를 다니다가 단국대를 편입한 거예요? 그러면? 예, 광주교대는 2년제 대학인데 그거를 5학기를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뭐 또 백학점을 통으로 그냥 인정받았는데 증빙 서류가 없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말. 이중잣대. 이중잣대?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최성해와 이중잣대. 그렇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박지원 의원한테는 무한히 관대한 잣대를 해서 옛날 일이고 40년 전인데 뭘 자꾸 따져. 40년 전이라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가 뭔지도 우리도 잘 몰라.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교육부가 똑같은 나이대에 40년 전 기록을 다 뒤져서 허위 학력을 밝혀내서 끌어내린 최성해 총장은 우리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이죠. 조국 장관 부부를 저격을 했던 최성해 총장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해임했죠. 예, 그래서 우리 편 무죄, 남의 편 유죄. 이 잣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박지원이 해명을 한 것들이 잘못됐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직자가 제일 해서는 안 될 게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거짓말 논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박지원 의원의 이 허위 학력 논란은요, 매번 문제가 됐었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 할 때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장 할 때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사회적 키워드가 지금 뭐예요? 거짓말, 공정. 위선, 공정.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아니 솔직히 진짜 생각해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동안 인사청문회 때 예.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학력 위조한 거 아니야? 노무 표절한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몇 명 날렸어요. 아 진짜 위선자네요 진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임명해 버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권은 원래 그런 정권이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not bad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처럼 네.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죠. 그냥 자기네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나 우리는 같이 참여를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뚝딱 해버렸어요. 원래 그냥 그러려고 했던 거니까 이 청문 국정도-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해버린 거군요. 그래서 청와대로 보내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합당에서 예. 통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갖고 있었으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안 안 해줬겠죠. 했겠죠. 그러면은 예. 대통령께서 10일 후에 그냥 예. 자동적으로 또 임명하면 되니까 뭐 그렇죠. 위원장 하나하나 똑같네요. 그 국민들 다 아세요. 현명해요. 이런 그런가요? 일들 자꾸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작년 조국 사태부터 예. 지금 박원순 시장 성범죄 의혹 관련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저러한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 국민들 다 쌓아놓고 계세요. 저는 이게 눈덩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덩이가 처음에는 야구공만 하다가 네. 굴러굴러서 정말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민심의 분노는 아마 감당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해서 뭐 낭발을 시킨다 만다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냥 힘의 알려드려야 균형상. 된다.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알려드리는 그것도 큰 의미가 수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주까지 이제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도 다음 주 이번 주네 인사청문회. 이번 주. 이제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이 계속 이어진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최대 화두는 행정수도 이전 되겠죠? 저는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랬잖아요. 아니 근데 행정이라면요 행정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세종시의 행정부 거의 대부분 다 내려가 있어요. 국회가 행정부 아니잖아요. 네. 입법부잖아요. 예. 청와대 행정부 아니잖아요. 그게 내려가는 거는요 그냥 수도 이전이에요. 행정수도 이전 아니에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까지 다 내려가자는 거니까 네. 이거는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다. 완성 이거예요. 전 이 용어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김태년 원내대표가 끝장낸다 그랬잖아요. 임기 내에. 뭐 끝장낸다라는 용어도 왜 굳이 뭐 그렇게 또 끝장이라는 말을 표현했는지는 뭐 그건 둘째 문제로 치고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 해보라고 하세요. 지금 보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여론조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해보니까 찬성하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예. 또한 이거로 여러 가지 이슈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가 뭐 이렇게 첫 번째. 나와 있던데 첫 번째.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통합당하고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법 뭐 특별법 만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데 여야 합의로 하면은 굳이 헌재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다 그 얘기군요. 가능하다. 근데 통합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예. 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럼 통합당 입장은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국민투표를 붙일 거다. 그냥 법을 그냥 만들어서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상 이런 거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론조사에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여론조사가 10명 중에 한 6명꼴로 찬성으로 나오잖아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찬성하지 않을까요? 아니 수도권도 서울이 특히 이제 한 반반으로 팽팽하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충청도가 지금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늘어가지고 전라도보다 충청 맞아요. 대전이 더 커졌죠. 맞아요. 예, 유권자가 더 많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충청하고 전라도를 다 합치면은
이제 뭐 거의 경상도 육박해지니까 수도권 반반 나오면은 국민투표 붙이면 승산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 또 그것이 안 되면은 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그걸 바꾸겠다. 개헌까지. 네. 개헌은 좀 너무 이게 공사가 크고 개헌으로 가면은 이게 이슈가 좀 논점이 흐트러지니까 개헌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꼭 해야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겠네.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하는 것도 상당히 좀 너무 웃긴 얘기고요. 그럼 뭐 그다음에 국민투표하고 비슷한 개념이 될 네. 테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과거 2004년도에 했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뭘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헌법재판소 그 소장하고 헌법재판소 위원들 9명 중에 8명을 임명했어요. 8명 중에 네. 6분이 예. 특정한 단체에 속해 있던 분들이에요. 이른바 친여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민병 많이들 국제법연구회 바꾸셨다. 뭐 이런 분들이 6분이 계시거든요. 2004년도에 위헌 판정이 날 때 9명 헌법재판관 중에 8대1로 8대 1 위헌 였죠. 판결이 났거든요. 네. 지금 하면은 6대3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죠? 그리고 되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되게 이 여권 있는 인사들이 많이 해요. 이낙연, 김태년, 이해찬 예. 뭐 이런 분들이 김두관 이런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재정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통합당 입장은 뭡니까? 통합당은 지도부는 아유 내가 뭐 그런 걸 뭐 얘기를 해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얘기했고요. 조영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냥 좀 반대한다라는 건데 근데 충청권 의원들한테 뭐 항구령 내린 건 또 이유가 뭐예요? 충청권 의원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어요. 특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반대를 하거나 뭐 극렬하게 이거는 뭐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싸리 이전하자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뭐 지역구가 충남 공주니까 뭐 정진석 의원이 찬성하는 거는 반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찬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지금이에요? 이 화두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말 그대로 이 행정수도 이전에 그 명분 있잖아요. 네. 국토균형 발전. 네. 근데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이 화두가 어제 오늘의 화두는 아니잖아요. 아이, 그저께부터 나왔죠.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저께부터 그제부터라고. 나왔어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월요일날 이 얘기를 꺼내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나온 건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제부터라고. 그렇죠. 아니 자신들이 이것저 국가 100년 대계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집중화를 막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했을 때부터 이걸 추진했어야죠. 여야 합의해서 이거 처리합시다. TF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전문가 의견 듣고 비용, 효과 우리 다 따져봅시다. 라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지금 여권이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까 갑자기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과 야당의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큰 이슈가 나오고 있으니까 더 큰 이슈도 덮어버린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불을 확 덮어버리듯이. 자, 그래서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 참 나쁜 원내대표다. 어찌됐든 임기 내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청와대 내려가고 국회 내려간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반대해요? 네, 왜냐면 뭐 남북 통일 시대에 수도를 자꾸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 국토균형 발전을 얘기하는데 정말 입법부라 청와대 다 내려가면 사법부까지 다 내려가면은요 세종시 과밀화, 세종시 집중화, 세종시 집값이 당연히 오를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서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과밀화 생기고 집값 오르면 다시 광주나 아니면은 해남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보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정부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네.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터도 있잖아요, 세종에. 터도 있죠. 이미 다 돼 있고. 네. 뭐 예산 문제 뭐 있다고는 그러지만 예산 뭐 마련해서 가면 되는 거고 뚝딱뚝딱 지으면 되는 거고 네.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간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절대 결사 반대하고 들어놓을까? 나는 그거 아닐 것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은 수도로서의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가겠다. 사법부까지 내려가겠다. 아니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정말로 국토 균형 발전 개념으로 국가의 100년 대계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장 소장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슈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 큰 이슈를 블랙홀로 확 빨아들이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이 이슈를 꺼낸 거냐는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다. 저는 국면 전환이라고 봐요. 왜냐면 2002년도에 대선 때 자신들이 이걸 가지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 모습 보세요. 찬성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또 반대하는 분들. 이거는요,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러면은요, 여태까지 본인들이 4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실하고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근데 새로운 정치적인 아젠다를 던져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혼란을 이끌어낸다? 이것은요, 상당히 국론을 낭비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총리도 얘기했고, 여당 대표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 우리가 이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행정수도로 국론을 분열시키냐고요. 이것은요, 진영을 갈라서 다음번 선거에 자신들이 유리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정치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라면은 지금 이 임기 내에 끝장을 볼 문제가 아닌 거고, 정말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논의를 해보는 문제인 거고. 그 야당도 저는 좀 한심해요. 그렇게 지도부가 막 반대한다 그러지 말고요. 여당한테 공을 던져요. 자, 좋은 안 마련해 와 봐라.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 안을 갖고 가져와 봐라. 논의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안 돼. 우리는 결사 반대, 뭐 TF 팀 우리 참여 안 해. 이런 식의 입장은 좋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특별 이전 관련된 법안 만들기 위한 TF 팀에 야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이 방송 보고 조영 대표 생각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무작정 반대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고,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문제는 이걸로 이슈를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도 자, 그럼 이제 행정수도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 여당 당권 레이스 좀 한번 좀 살펴봅시다. 2파전, 우리 지난주에 얘기할 때 2파전으로 압축됐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3파전이 됐어요. 박주민 의원이 화요일 날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요. 말씀하십시오. 자, 갑자기 왜? 이거 이름을 까놓고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왜? 아침과 잡혀가요? 방송 출연 정지당할 수 있어서 아침과 밤에 이 언론의 공중파도 장악을 하고 있고 라디오도 장악하고 있는 그분들이 상당히 푸시를 했다. 라는 그 이른바 밤의 대통령들. 그래서 특히 김용민 씨가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했고 주진우, 김어준 이런 분들이라고 하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른바 자칭 밤의 대통령 언론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꼭 이런 중요한 선거가 나오면은 회의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보고 야, 너 나가. 뭐 너 내려와. 뭐 이런 거를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거죠. 는 게 저의 이제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근데 왜 박주민이에요?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과 상당한 뭐 교감도 있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있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우리들의 꼭두각시 행동대장 지도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정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든 아니면 2022년 대선 선거든 그때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당에 박주민이 주요한 포스트로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명분을 봤더니 40대 신기수론을 들고 나왔대요. 그런데 40대 나이만 40대지 저는 박주민 의원은요 이미 본인이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을 저는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근거로요? 왜냐면요, 박주민이 세월호 변호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약자,
서민,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정치에 가서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박주민이 항상 변호사 때 공정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약자를 위해 삶을 살겠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 정의, 배려가 키워드였죠. 네. 근데 박주민이요, 생각해보세요.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을 결사옹위했어요. 예. 여러 가지 부정하고 부패한 일을 했다라고 의심받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 조국을 옹호했어요. 윤석열 총장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 결사적으로 옹호했어요. 그러다가 민주당과 정권을 향한 수사가 시작돼서 여권이 윤석열을 공격을 하니까 윤석열 몰아내는데 매일 아침 앞장섰어요. 최고위원으로서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땡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장을 펼쳐진 데가 꼭 아침에 보면은 최고위원. 그 방송에 나갔죠. 그 방송도 나가고 예.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미향 사태 때 무건 예. 무건 수행했어요. 무건 수행했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최소한 본인의 삶이 공정 정의 약자였으면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박원순 사태 때는 뭐라고 했나요? 외면했습니다. 아예 안 쳐다봤구나.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고 선택적 분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군요. 본인이 여태까지 정치의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본질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버린 사람이다. 결국에는 친문들이나 밤의 대통령들에게 줄 서서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꾼으로 변했다. 저는 그래서 박주민이 얘기하는 40대 기술은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서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실세가 됐는데 그 공정과 정의는 우리 편한테만 해당되는 공정과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편 챙기는 것이고요. 예, 예. 그냥 우리 편은 항상 옳다. 우리 편은 비판 안 한다. 친문 세력이 네. 박주민 의원을 전폭적으로 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문 세력은 지금 반반 좀 나눌 것 같아요. 골고루 좀 나눠줄 것 같아요. 이낙연이 예를 들면은 대권 후보 1등인데 예. 물론 경쟁력에 의심받고 있지만 혹시 당대표가 안 된다? 이낙연은 바로 아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김부겸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김부겸도 어느 정도 투표를 해야 되고 박주민도 우리가 계속 키우고 행동대장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30, 30, 30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0일쯤 남았어요. 8월 29일이니까. 1, 2, 3위 예상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1등 이낙연, 2등 박주민, 3등 김부겸. 아, 나하고 똑같네. 국장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는 박주민 의원이 딱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친문의 한 절반 정도는 밀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깥에 있는 이른바 묻지마 지지층들이 이거는 밀어주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올 리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유탄을 누가 맞을 것이냐. 김부겸 맞죠. 나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김부겸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2등 하나, 3등 하나 똑같고요. 예. 자기는 대권 후보의 길을 가는 가서 거니까. 그냥 페이스메이커 하면 될 것 같고요.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박주민 딱 이제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분명히 본인의 TBS 뉴스공장 출연시켜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 유튜브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 됐죠. 출연시켜요. 예. 다스베이다 출연시켜요. 그리고 주진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주진우 거기 출연시켜요. 김용민 방송 출연시켜요. 그렇게 일일이 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왜요? 홍보해 줄 필요는 없는 아, 네. 거고 그들이 지금 스스로를 밤의 대통령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우리가 정해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쫙 언론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쫙 만들어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봤냐면 지난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이 막 10에서 15%까지 여론조사 딱 뛰었잖아요. 예. 김어준하고 얘네들이요. 미안합니다. 얘네들이라고 해서 쫙 정리해줬어요. 열린우리당. 그래서 결국에는 5점 몇 프로 얻었잖아요. 맞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사이다 발언했잖아요. 네. 무공천 주장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우리가 성문으로 규정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 대국민 약속인데 나는 그 공천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랬다가 이틀 천하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해요. 아니, 와, 이재명 공천, 무공천 주장했네. 와, 멋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이재명이다. 저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 확 뛰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게 네. 사실은 무공천 주장을 딱 하면서 국민들 딱 보기, 이야, 저 이재명 간단치 않네. 네. 왜냐면 어디 한 구석 틀린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답니다. 어디서? 친문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너
아우 그냥 막 혼자 멋있기 없기 뭐 이거. 문자 폭탄 받고 또 이해찬 대표가 비공유 회의 때 쟤 왜 저래? 쟤는 뭐 그냥 지 혼자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그래? 왜 그런데? 이런 경고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밤에 대통령들이 또 딱 쫙 나와서 방송에서 친문들이 이재명을 쫙 누르니까 이해는 돼요. 나는 그 방식은 좀 실망스러워요. 그 정치인이 자기의 주장을 걷어들이는 그 사정과 이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좀 미안한 듯이 사실은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제가 좀 실망했던 거는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는 무공천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번복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 바꾸는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뻔뻔함을 되게 참 너희들 대단하다라고 기특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뻔뻔해가지고 보세요.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국 봐세요. 조국. 우리가 저 장수장님도 이게 정치 평론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배울 걸 배우자는 거예요. 배울 걸 배우자고.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잘 나가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뻔뻔함과 위선과 이중성을 바탕으로 해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의 여론을 쫙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말자니까. 말 바꾸고 거짓말 하는 거는 말 바꾸고 거짓말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지. 국장님 좀 제가 좀 배워서 혹시 저도 이제 고양시장도 하고 밤에 대통령들처럼 이렇게 공중파, 지상파의 방송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배워서? 근데 얼굴이 너무 얇아서 안 돼. 돼요? 그거는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그거에 못지않은 많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원일이 TV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일 아침 원일이 TV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되게 곱씹거든요. 저도 이제 내년에 장성철 TV를 해서 원일이 TV를 저격하는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만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근데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국장님 어때요? 여론의 변화를 좀 이렇게 좀 보면 여론조사를 있어요? 좀 봅시다. 좀 네. 뭐 오늘 발표된 갤럽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한번 보세요. 다음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뭐 여당 지지, 야당 지지 딱 두 개 나오던데. 여당 지지 37.1%, 야당 지지 49.1%. 야당 지지가 더 많아졌네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네. 근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예, 또 예. 통합당이 뭐 그래 이번에 우리가 나가면은 될 거야라 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똥볼 차고 자살골 넣고 말실수하고 또 비리 사건 하나 나오고 이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야당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해하고 실력을 키우고 내부 분열 없애고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결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을 갖고 좀 접근을 좀 이렇게 좀 차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 견제 심리가 이렇게 꿈틀꿈틀 여론조사에 나온다라는 거는 이 오만과 이 독선, 그다음에 힘의 논리, 어쩔 건데. 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 추미애 장관 대단해요. 하여튼. 일개 장관이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라고 뭐 아니 국장님 이해찬 대표 욕설을 했는데 아직도 사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후레자식입니까? 우리가 나쁜 놈들입니까?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보여요.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데 무서워요. 국민 여론이 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전해드리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좀 더 해보시자고요. 원일이 TV 정말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이번 주 국회 상황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대정부 질문 계속 예정돼 있고요. 예. 느닷없는 또 이상한 사건이 또 터져서 여러분들께 또 막 또 장성철이 연락가지고 또 말씀드릴 사건이 분명히 터질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다 좋은데 윤미향 의원은 언제 소환을 하려고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남부지검. 아 남부지검이구나. 지금 2달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환 조사 안 해요. 일정 뭐 잡히는 대로 저희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저 장성철 초대석에서 또 국회 상황 돌아가는 거 짚어봤고 전국의 핵심 쟁점들 좀 짚어봤습니다. 장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 태생인 제가 뭐가 이해찬 문제예요? 대표 지금 서울 지금 천박해진 그런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천박해진 도시에 살고 계신 국장님. 천박한 시민이야 내가?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걱정됐어요. 저는 솔직히 저주받은 일산에 살고 있지만 천박하진 않습니다. 또 일산 얘기를 하시네. 서울 같은 그런 천박한 도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선거 때는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부초서천이란 말이 생겼구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서울이 천박하고 부산이 초라하다면은 그렇게 천박하게 만든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고 초라하게 만든 부산시장은 오거돈이었다. 네. 성추행 사건으로 초라해졌고 성추행 사건 때문에 그 천박해진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싹쓸이를 해서 서울의 표를 다 그렇게 가져갔으면서 그 서울의 유권자들한테 그 서울이 천박하다 그러면 그 서울의 유권자들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런데도 진짜 다시 서울 사는 내가 천박해지는 거야? 다시 지지하잖아요. 근데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않을까요? 다음 주에 여론조사 그렇지 봐야 않아요. 되나요? 여론조사 좀 한번 좀 봅시다. 네, 정치인들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예. 정치가 할 일은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뒷받침해주는 그게 정치가 할 일입니다. 당대표하고 지도부들이 이렇게 말을 이제 확 험하게 하니까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배우는 것 같아. 그렇죠? 이소영 의원이라고 뭐 40대 변호사 출신 네. 여성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정부 질문을 하면 정부에다 대고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 쪽은 안 쳐다보고 야당 쪽만 쳐다보고서는 야당 똑바로 해! 똑바로 해 하면서 하는데 저 도대체 어디서 정치를 저렇게 배웠지 보면은 이해찬 대표를 보면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